2012년 1월 21일 캐나다 밴프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괴하게 그지없는 이 소리는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요. 무언가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마치 거대한 괴수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들은 자연의 곳이라기에는 너무나 기괴했죠. 2012년 같은 시간에 에드먼턴 외곽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호수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건 정말 기괴했지. 8년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탄딜에서 비슷한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다호에서 한밤중에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알버타의 스트라스모어 출신인데요. 2013년 11월 중순에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Just have a listen to this. So what are you hearing? Well, we don't really know. The strange sounds were heard across Terrace, BC early yesterday morning and lasted for about 10 minutes. But similar sounds have been recorded in other parts of BC and reported in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스트레인지 사운드, 말 그대로 이상한 소리, 즉 괴음으로 불리는 이 기묘한 굉음들은 먼 옛날부터 세계 각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죠. 해외에서는 이것을 하늘에서 지진이 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스카이퀘이크, 한국어로는 천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워낙 역사가 오래된 미스터리 현상인 탓에 각국에서는 이 괴음에 대한 다양한 전설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이로쿼이족은 괴음이 위대한 정령이 지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라고 믿고 있죠. 또한 지역,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미나리, 바다의 울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바리살이라는 지역에서 이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하여 바리살건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이것에 총이나 대포와 같은 이름을 붙여두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괴음의 종류는 단순히 총포류의 소리로 뭉뚱그리기에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웃음을 터뜨리는 듯한 소리부터 괴수가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하늘 전체가 공명하는 듯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도 존재하는데요.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것들도 있죠.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 괴음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과학적인 가설을 내놓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먼저 지각이 뒤틀리며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가설이 등장했죠. 실제로 2011년 8월 22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 커다란 소음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은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팔 소리와 같은 여러 기묘한 소음들까지는 해명할 수가 없었죠. 태양의 활동이 왕성해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많은 괴음들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몇몇 과학자는 태양 플레어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의 대기에서 발생하는 수소폭탄 수천만 개 규모의 대폭발 태양 플레어는 어마어마한 양의 파동을 사방으로 퍼뜨리는데요. 이 파동이 지구의 자기권, 대기권, 전리층과 충돌하며 초저음파를 형성하고 이 초저음파가 습한 대기에 변질되어 사람의 가청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주 맑은 날씨에서도 괴음은 심심치 않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 가설만으로 모든 것을 해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구 내부의 천연가스 폭발, 전투기의 소닉붐, 눈사태, 유성의 대기 진입 등 여러 가설들이 등장했지만 그 어느 것도 미스터리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는데요. 이에 누군가는 이 소리가 성경에서 예언한 멸망의 징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괴음 중 성경에서 언급된 나팔 소리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게 그 증거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인지 괴음은 해외에서 종말의 나팔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몇몇 이들은 이 소리가 미국의 기밀 프로젝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 일명 하프는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대학교가 운영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대기 중으로 고주파를 발사해 전리층을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하프는 사실 고주파로 전리층을 뒤흔들어 각종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기상조작 무기이며 이 장치로 인해 대기가 뒤흔들린 결과 이상한 소음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2015년 미국이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이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이 괴음들은 풀리지 않은 난제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이 지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소리는 화성 탐사선 중 최초로 마이크를 내장한 퍼시비어런스가 녹음한 화성의 바람소리입니다. 이산화탄소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대기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비해 소리의 속도가 느린데요. 또한 가청 대역폭에서 고음이 저음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특이한 현상도 발생하죠. 때문에 탐사형 드론을 이륙시키는 소리도 왜곡되어 들리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 중인 탐사선의 각종 소음들을 비롯해 나사가 공개한 퍼시비어런스의 화성의 소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우주는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5, 4, 3, 2, 1, 0. 2018년 8월 12일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은 2025년 12월까지 7차례의 스윙바이를 통해 시속 65만 킬로미터로 가속, 동시에 궤도를 조정해 태양과 아주 가까이 접촉할 예정입니다. 스윙바이란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도 먼 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천체의 중력을 이용하여 가속하는 기법을 뜻하는데요. 파커 태양 탐사선은 스윙바이의 금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성 전리층의 소리를 포착할 수 있었죠. (2021년 10월 16일) 파커 태양 탐사선은 5번째 금성 스윙바이를 성공시키며
태양과의 거리를 920만 킬로미터까지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최종 목표인 590만 킬로미터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지만 태양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는데요. 2022년 9월 5일 13번째 태양 근접 접근을 시도하던 파커 탐사선의 바로 앞에서 강렬한 태양 코로나가 방출되었죠. 이 놀랍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은 소리와 함께 기록되어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10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태양풍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자기장이 약한 탓에 태양풍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금성은 459도에 달하는 고온과 더불어 시속 13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풍속을 자랑하는 지옥의 행성이 되고 말았죠. 1982년 12번의 실패를 기원 삼아 발사된 탐사선 베네라 13호는 127분간 금성 표면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하며 귀중한 사진 자료들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발사된 베네라 14호는 57분간 생존하며 금성의 생생한 소리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두 탐사선은 이후 고온의 황산구름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으로 추정되죠. 인류는 계속해서 여러 행성들의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5년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착륙한 하위헌스 탐사선은 약 20일간 지구로 각종 기록들을 전송했는데요. 그중 타이탄의 지표면과 소리가 담긴 영상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죠. 익숙한 우리의 고향, 지구는 당연하게도 가장 많은 자료가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이 영상에는 2017년 국제우주정거장의 외부를 수리하던 우주 비행사들이 실수로 부품 하나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실수한 우주 비행사의 당황스러운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들리는 지구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죠. 이처럼 각종 소리들로 가득 찬 우주이지만 정작 우리는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진공인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해줄 매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이죠. 지구로부터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자리 은하단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은 중력으로 주변의 뜨거운 기체들을 잔뜩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2003년 나사에서는 블랙홀에서 울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금 들려드린 가운데 도보다 57옥타브가 낮은 극저음이었기에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2022년) 나사는 주파수를 최대 288조배 이상 증폭하여 블랙홀의 소리를 마침내 가청 주파수 영역으로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주의 천체들은 완벽한 수학적 비례를 이루면서 운동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천구의 음악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상력으로 우주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인간의 호기심과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과학을 손에 넣었죠. 사실 우주는 완벽한 진공이 아닙니다. 극소량의 플라즈마가 존재하는데요.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제4의 물질 상태로 알려진 플라즈마는 물질이 전자, 이온 등의 입자들로 나누어진 상태이죠. 내부 운동 등의 여러 이유로 천체에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전하를 띠고 있는 플라즈마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나사 등의 여러 기관들은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수많은 천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3, 2, 1. MDS, we have ignition, we have a liftoff. Roll program is in on time. Vehicle response is normal. 1977년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은 스윙바이를 통해 끝없이 가속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저는 수많은 천체들의 소리를 수집했는데요. 가청 주파수로 변환된 우주의 소리들을 천천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커다란 행성인 목성은 지구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규모의 태풍, 대륙 크기의 번개가 일상처럼 발생하는 생지옥인데요. 목성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대한 대적반의 정체는 거대한 태풍이죠. 19세기에는 지구가 세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광대함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지구 하나 정도의 크기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크기에 걸맞는 강력한 중력을 지닌 목성은 90개가 넘는 위성을 두고 있는데요. 위성 중 목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공존하는 이온은 매우 강력한 기조력을 목성으로부터 받는 탓에 내부가 녹아 화산 활동이 발생하고 있죠. 이는 태양계의 위성 중 트리톤과 단 둘뿐일 정도로 희귀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행성인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죠. 보이저호를 발사하기 전 나사의 과학자들은 1705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행성 정렬을 이용해 목성부터 명왕성까지 5개의 행성을 한 번에 탐사한다는 그랜드 투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목성, 토성 탐사만을 진행하라며 예산을 삭감하였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이 희귀한 기회를 붙잡고 싶었던 나사는 각종 로비와 회유를 통하였죠. 그 결과 인류는 사상 최초로 천왕성과 조우하게 됩니다. 대기의 2%를 차지하는 메탄이 태양빛에서 붉은색을 흡수하여 아름다운 푸른빛을 띠는 천왕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유일하게 수평으로 자전합니다. 천왕성이 어째서 이렇게 자전하는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죠. 천왕성은 토성 다음에 커다랗고 다양한 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낮은 반사율 때문에 육안으로 고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대기의 약 1%가 메탄인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조금 더 진한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요. 가느다랗고 옅은 고리 역시도 지니고 있죠. 한편 보이저호는 얼음층이 있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 탐사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던 명왕성 탐사를 취소합니다. 비록 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비로운 소리만큼은 포착할 수 있었죠. (2012년 6월 15일) 나사는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끝에 도달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자 태양계의 새로운 구역인 자기 고속도로의 발견이었는데요. 태양계 외부의 자기장과 연결된 자기 고속도로는 태양계의 입자는 외우주로, 태양계 외부의 성간 물질은 태양계로 들어오는 특수한 부분이라고 하죠. 고요한 이곳에서는 이따금씩 성간 물질이나 입자가 내는 소리가 포착됩니다. 이후 2013년 9월 13일 태양계를 벗어나 머나먼 성간 우주로 나아간 보이저호는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을 향한 항해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지구에도 강력한 전자기파가 존재합니다.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포착된 전자기파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면 오로라와 더불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광활한 우주에는 이보다 더욱 특이한 소리들을 내는 천체들이 도처의 산지에 있죠.
목성의 자기권에 돌입하는 준호 탐사선의 경우처럼 강력한 전자기파는 다소 불쾌하거나 기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약 5천만 년 뒤 화성과 충돌이 예정되어 있는 화성의 위성 포브스의 표면에는 직경 2km의 린토 크레이터가 존재하는데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기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해왕성의 바깥쪽에는 카이퍼 벨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고리가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밀집된 일종의 집합체인데요. 구성 천체 중 두 번째로 밝은 천체 마케는 도저히 믿기 힘든 소리를 내죠. 두 개로 분리되었다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기묘한 해성 67P 해성은 더욱 기묘한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돌고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 노래하는 해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자기장이 관측되는 태양계 위성이자 얼음층 표면 아래에 거대한 소금바다를 지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도 이에 못지않은 특이한 소리를 낸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우주에 바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워싱턴과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LIGO에서는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는 광경을 포착하기도 했는데요. 신비하고 장엄한 광경에 더불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까지 함께 밝혀낸 이 발견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죠. 기술의 발전과 선조들이 쌓아온 시행착오에 힘입어 인류의 탐사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사는 인류가 여지껏 발견해낸 모든 행성들의 각각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음을 부여한 후 이를 타임랩스 형식으로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이성적인 무언가가 아닌 우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인간의 세레나데였죠. 동굴에서 머나먼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원시인과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탐사하는 우리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2010년 6월 13일 인류 최초로 소행성 지표면 아래에 물질을 채취한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지구로 귀환했는데요. 탐사선은 동체가 모조리 불타 부서지는 순간까지도 귀중한 우주 토양 샘플을 지켜냈죠.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불꽃을 태워가며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From this distant vantage point, the Earth might not seem of any particular interest. But for us, it's different.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1990년 2월 14일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떠나온 보이저 1호는 카메라를 뒤로 돌려 고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 창백한 푸른 점, 저 작디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는 언젠가 광대한 우주의 미지를 모두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벨로시랩터라는 공룡의 이름을 들으면 보통 매끈한 피부를 지닌 무자비한 포식자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벨로시랩터는 보기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성인 남성 크기의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닌 무릎 정도까지 오는 크기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간 벨로시랩터가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영화와 같은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유는 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튼이 영화 쥐라기 공원의 원작 소설을 집필하던 당시의 상황에 기인하죠.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크라이튼은 SF 소설 역시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쥐라기 공원에 상당한 양의 최신 학설들을 적용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벨로시랩터 데이노니쿠스를 기반으로 덩치를 크게 키웠고 민첩하고 날렵한 공룡이라는 최신 가설을 받아들여 공룡은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느릿느릿한 생물이다라는 대중들의 인식을 뒤엎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를 탄생시켰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당시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학설들이 하나씩 부정되었죠.
먼저 벨로시랩터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던 거대한 데이노니쿠스는 아예 다른 종의 공룡이었습니다. 또 그간 공룡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던 조류가 사실 수각류 공룡의 일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티라노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보다 참새에 더 가까웠던 것이죠. 특히 벨로시랩터는 수각류 중에서도 현생 조류와 매우 가까운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에 속하는 데다 화석에서 깃털이 달려 있었다는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벨로시랩터는 우리가 알던 현생 동물과 동떨어진 이질적인 모습에서 맹금류를 연상케 하는 친숙한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데요. 벨로시랩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룡들이 오늘날의 조류와 흡사한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구 위에서 한때 생을 영위했던 지구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문 한 가지를 촉발시켰는데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공룡의 울음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동물의 울음소리를 뒤섞고 기괴하게 변주하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조류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현대의 공룡, 새의 울음소리와 비슷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며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의논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의 유튜버 스튜디오는 누구나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이 양질의 자료들에 주목했습니다.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그는 어떻게 하면 실제에 가까운 공룡 울음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는데요. 얼마 후 다이노소어 보컬리제이션 스터디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복원한 백악기 공룡 울음소리가 담긴 8분가량의 영상이 채널에 업로드되었죠. 영상 내에 담긴 공룡들의 여러 소리는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것과 달리 현실에 존재할 것만 같은 소리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후속 영상들을 제작한 그는 자신의 작업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며 영상들을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됐는데요. 이에 서양에서는 영상들을 토대로 수많은 쇼츠나 기타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죠.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흥미로운 영상들, 스튜디오가 복원한 공룡들의 울음소리를 여러분께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2억 5,100만여 년 전 오늘날의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8배가 넘는 크기의 초화산이 폭발합니다.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현무암지대를 흔적으로 남긴 이 대폭발은 무려 100만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며 지구 역사상 최대의 멸종인 페른기 대멸종을 발생시켰는데요. 지구상의 생물종이 90% 이상 절멸한 이 대멸종으로 인해 고생대는 끝을 맞이했고 중생대의 시작인 트라이아스기가 개막하게 되죠. 페른기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당국류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육상 생물 중 60%에서 9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번성하며 짧은 시간이 남아 지구의 지배자로서 군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룡을 비롯한 지배 파충류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애리조나사우루스는 몸 길이 3m가량의 육식성 지배 파충류로 몸집이 작은 당국류나 파충류를 사냥하는 포식자였는데요. 트라이아스기에는 이러한 공룡이 아닌 지배 파충류들이 크게 번성했던 시기였죠. 빠른 악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레스토스쿠스 역시 크게 번성했던 지배 파충류 중 하나로 몸 길이가 무려 5m에서 7m에 달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말 이족 보행이 가능한 용반목의 초기 공룡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용반목에서 가장 먼저 분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헤레라사우루스는 최대 6m, 350kg에 달하는 거대한 체격과 날카로운 이빨, 기다란 뒷다리와 꼿꼿하게 뻗은 꼬리를 활용한 재빠르고 강력한 포식자였죠. 마찬가지로 용반목에서 분화된 플라테오사우루스와 같은 초기 용광류 공룡들은 육식과 초식이 모두 가능한 잡식으로 진화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높은 곳에 있는 나무의 이파리를 섭취하기 위해 점차 거대해졌고, 플라테오사우루스는 최대 10m, 4톤에 가까운 육중한 체격을 가지게 되었죠. 몸 길이 12m, 체중 11톤이라는 더욱 거대한 크기를 가지게 된 용광류 멜라노르사우루스는 식습관을 초식으로 완전히 틀어버렸는데요. 질긴 이파리를 소화하기 위해 위석을 가지게 되었고,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사족 보행을 택하게 됩니다. 이어 500만 년 전 페른기 대멸종에 이은 4차 대멸종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대멸종이 찾아왔는데요. 산소 농도 감소, 소행성 해성 충돌, 초대형 화산 폭발 등 여러 가설들이 존재하는 이 대멸종은 악어, 공룡, 익룡을 제외한 모든 지배 파충류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렸고, 동시에 수많은 단국류와 양서류, 해양생물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죠. 갑자기 찾아온 재앙을 버티지 못하고 멸종한 헤레라사우루스를 대신해 쥐라기에는 한층 더 포식자에 적합하게 진화한 수강류 공룡들이 육식 공룡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쥐라기 전기에 등장한 딜로포사우루스는 초기 수강류 공룡 중 하나로 척보기에도 사냥에 특화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 쌍의 커다란 벼시 특징인 이들은 7m에 달하는 거대한 체격을 활용해 다른 공룡들을 사냥하거나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강류 공룡들은 포식자의 지위를 더더욱 굳건히 합니다. 쥐라기 후기 등장한 케라토사우루스는 크기에 비해 적은 체중 덕분에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제규어나 표범에 가까운 위치를 생태계에서 차지했죠. 거대한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은 일부 군도 지형에서는 콤프소그나투스와 같은 소형 수강류 공룡이 등장했는데요. 몸 길이 1.25m, 체중 2.5kg가량의 이 소형 공룡은 작은 섬에서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수강류 공룡들이 점점 강력해져감에 따라 용광류들은 더 이상 육식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용광류 공룡들은 완전한 초식동물로 진화했고, 체격을 점차 거대하게 키워나갔죠. 몸 길이 25m, 체중 45톤 이상의 거대한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감히 그 어떤 육식 공룡도 덤비지 못했던 오늘날의 코끼리와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골반의 형태가 새와 비슷하게 생긴 조반목 공룡들은 한층 더 초식에 특화된 신체 구조로 진화했는데요. 식물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앞니 혹은 부리, 먹이를 잘게 으깰 수 있는 어금니, 질긴 풀도 몇 번이고 씹을 수 있는 발달된 턱 근육을 지니고 있었죠. 쥐라기에 번성했던 조반목 공룡 중 하나인 스테고사우루스는 꼬리에 달린 날카로운 골침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인 골판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죠. 거대한 초식 공룡들의 늘어남에 따라 수강류 중에서도 거대한 공룡들이 등장했습니다. 최대 9.7m에 2.7톤까지 성장했던 알로사우루스는 잘 발달된 앞다리로 먹이를 붙잡고 날카로운 이빨로 숨통을 끊어놓았죠. (1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무려 (7,900만 년에) 달하는 기나긴 백악기 동안 공룡은 지구를 완벽하게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도록 다양한 종이 생겨났고 이들은 땅과 하늘을 모두 지배했는데요. 백악기 전기 등장한 데이노니쿠스는 대표적인 백악기의 수강류 공룡 중 하나죠. 미크로랍토르, 데이노니쿠스, 벨로키랍토르 등 새와 가까운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중 가장 거대한 유타랍토르는 두껍고 무거운 다리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타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와는 다른 다부진 체격을 가진 유타랍토르는 덩치를 믿고 속도를 포기한 초식 공룡들에게 악몽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데요. 숨을 죽이고 숲을 사이에 매복 중인 유타랍토르는 백악기 숲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룡 중 하나였죠. 조각류 공룡들은 특유의 능력들을 앞세워 지구 전역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백악기 전기에 등장한 이구아노도는 두 다리로 일어서 기린처럼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손쉽게 섭취했는데요. 각질로 덮인 주둥이와 잘 발달된 이빨은 위석 없이도 소화를 가능케 해 소화기관을 크게 발달시킬 필요성을 없앴고 덕분에 이구아노도는 민첩함을 획득하게 되었죠. 용광류의 공룡들은 계속해서 거대한 덩치를 유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아르겐티노사우루스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로 몸 길이 35m에 80톤에 달하는 믿기지 않은 크기를 자랑했죠. 알로사우루스 상과에 속하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하나하나가 톱날과도 같은 두껍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활용해 먹잇감에게 대량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었고 비교적 거대한 먹잇감들도 사냥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카르카라돈토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알로사우루스 상과에 속하는 거대한 남쪽의 도마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대형 육식 공룡 중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거대한 크기로 진화했습니다. 몸 길이 13m에 7.2톤의 체중, 알로사우루스 상과 특유의 날카로운 이빨은 순식간에 커다란 살점을 뜯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것을 버틸 수 있는 먹잇감은 그리 많지 않았죠.
백악기 후기에 들어서며 기존 카르카돈토사우루스류의 대형 육식 공룡들의 위치를 티라노사우루스가 빼앗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강류와 달리 체격이 매우 두꺼웠던 티라노사우루스는 먹잇감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서 9톤에 달하는 치악력으로 뼈를 일격에 부숴버리는 최강의 포식자로서 군림했죠. 티라노사우루스 역시 알로사우루스처럼 여러 친척들이 존재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1991년 보존율 93%의 화석이 발견되며 기네스에 올랐던 고르고사우루스죠.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짧게 퇴화한 앞다리입니다. 그러나 드립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에 속하는 공룡임에도 불구하고 앞다리가 크게 발달했는데요. 덕분에 드립토사우루스는 큰 턱으로 먹이를 물어뜯음과 동시에 갈고리 발톱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까지 할 수 있었죠. 포식자들이 점점 더 강력해져감에 따라 피식자들 역시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번성한 조반육 공룡 중 하나인 트리케라톱스는 9m, 9톤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와 3개의 커다란 뿔로써 자신을 지켰는데요. 대각선 위로 굽어 정확히 포식자의 가슴을 찌르도록 진화한 뿔은 이들을 쉽사리 먹이로 여길 수 없도록 만들었죠. 거친 야생에서 커다란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노린 안킬로사우루스는 60kg의 곤봉을 꼬리 끝에 달도록 진화했는데요. 다리가 부러질 위험을 무릅쓰고 등딱지와 같은 튼튼한 골편에 이빨을 박아넣을 포식자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는 커다란 공룡들이 살아남기 힘들었는데요. 작고 민첩하게 진화한 벨로키랍토르는 64km의 최대 시속과 3m에 달하는 점프력으로 종횡무진 사냥에 나섰죠. 벨로키랍토르와 같은 민첩한 포식자 앞에서 기동력을 포기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킬로사우루스의 친척인 피나코사우루스는 벨로키랍토르와 같은 환경에서 서식했기에 체격을 줄여 기동력을 얻었는데요. 그 대가로 곤봉의 파괴력은 약해지고 말았지만 소형 포식자를 상대로 이 정도면 충분했죠. 파라사울롤로푸스는 앞선 공룡들과 같이 특별한 무기를 지니는 대신 빠르게 번식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식자의 방어 수단이 다양해지자 틈새 시장을 노린 육식 공룡들도 있었는데요. 카르노타우루스는 강력한 다리 근육과 수강류 특유의 민첩성을 활용해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죠. 매우 신속하게 여닫히는 턱을 이용해
작고 빠른 공룡들을 사냥할 수 있었던 카르노타우루스는 특이하게도 앞다리가 극단적으로 퇴화되어 발톱과 관절마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수강류가 이렇게 공룡 사냥에 몰두했던 것은 아닌데요. 무시무시한 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데이노케이루스는 이름처럼 거대한 앞다리와 발톱을 이용해 수초와 물고기 따위를 한 번에 건져 올려 입안에 넣었죠. 강력한 앞다리와 더불어 몸 길이가 가장 긴 수강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고기는 물론 다른 공룡, 익룡들도 닥치는 대로 사냥했다고 합니다. 앞선 두 공룡보다 더욱 무시무시한 발톱을 지녔던 수강류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기괴할 정도로 발달된 앞다리를 활용해 높은 곳에 잎사귀를 뜯어먹었던 초식 공룡으로 추정되는데요. 화석 발견 초기에는 강력한 포식자로 예상되었으나 계속된 연구를 통해 이런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죠. 초식을 택한 수강류 공룡에는 갈리미무스도 있었습니다. 마치 타조와 같은 모습을 한 갈리미무스는 수강류 특유의 민첩성을 극한으로 발달시켰는데요. 최대 시속이 70k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초식 공룡은 위협으로부터 발빠르게 도망칠 수 있었죠. 백악기 후기에는 정말 다양한 공룡들이 번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치기 공룡으로 널리 알려진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특이할 만한 외형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백악기의 어느 날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합니다. 그 결과 조류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멸종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약 6,600만 년이 흘러 지구상의 주인이 된 우리들은 과거의 존재를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죠. 그간 공룡 화석의 DNA는 너무나 오래된 탓에 손상이 심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국 척추 고생물학 고인류학 연구소의 알리다 바이일 교수 연구진이 1억 2,500만 년 전에 카우딥테릭스 화석에서 연골세포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비록 아직은 약 4,000년 전의 메모드조차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AI가 단백질 모델링과 같은 생물학 분야에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공룡의 유전자를 복원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공룡인 조류의 유전자를 교정해 역진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룡을 복원시키는 방법까지 연구되며 어떻게든 공룡이 복원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중입니다. 언젠가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영화 쥐라기 공원이 현실로 찾아오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Timmy, what is it? It's a velociraptor. 영화의 긴장과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던 벨로시랩터의 기괴한 울음소리. 이 소리는 돌고래, 바다 코끼리,
거위, 관머리 두루미, 등 여러 동물의 소리를 섞은 가상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나 공룡은 가상의 동물이 아닌 이 지구상에 분명히 살아 숨쉬었던 생물인데요.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공룡의 울음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튜버 스튜디오는 실제에 가까운 공룡의 울음소리를 재현해냈고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던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며 영상들을 공유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수많은 2차 창작물이 업로드되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공룡 파충류, 즉 익룡, 장경룡, 어룡에 더불어 신생대의 여러 거대 생물들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죠. 어류는 경쟁자가 넘쳐나는 물밖을 피해 육지로 향했고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양서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전히 어류와 상당 부분 유사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던 이들 중 일부는 완전한 육상 생활을 택했고 두꺼운 피부와 완전히 달라진 골격 구조를 가진 파충류로 진화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성공적인 진화는 수중 생활에 못지않은 격렬한 생존 경쟁을 지상에 촉발시켰고 파충류 중 일부가 다시금 물속으로 향하게 되는 역행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트라이아이스경 탄생한 초기 어룡 중 하나인 심보스 폰딜루스는 바다에 완벽히 적응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장 거대한 종이 몸 길이 17.65m, 체중 44.7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체구를 지녔던 이들은 트라이아이스기의 바다에서 크게 번성했죠. 쥐라기의 수많은 해양 파충류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단연 장경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스호의 괴물로 잘 알려진 크립티드 네시 역시 장경룡의 일종인데요. 장경룡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기다란 목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죠. 쥐라기 중기부터 후기까지 번성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리오 플레오로도는 넓적한 노 모양의 팔다리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리오 플레오로도는 몸 길이 6.6m, 체중 3.3톤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따위에 재빠른 먹이를 잡아채는 게 가능했는데요. 신체에서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 두개골은 거대한 어룡도 한 입에 잡아먹을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제공했죠. 거대해진 것은 파충류만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플랑크톤들은 현대의 수염고래와 같은 여가 섭식자들이 번성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리드 시크티스는 무려 16.5m, 45톤의 몸무게를 가진 쥐라기의 어류로 이보다 거대한 어류는 1억 년을 훌쩍 넘기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등장하게 되죠. 현대의 어류들처럼 불의 진동을 이용해 소리를 냈을 리드 시크티스는 웅장함을 넘어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2009년) 스발바르제두의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3m 크기의 두개골은 프레데터 X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플리오사우루스가 15m의 몸 길이에 45톤의 체중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더욱 정밀한 연구를 통해 약 2m 정도 크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쥐라기 후기의 바다에서 이 장경룡을 당해낼 족수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주인이 된 파충류들은 미지의 영역인 하늘까지 손을 뻗기에 이르렀는데요. 트라이아이스기까지만 하더라도
프레온 닥틸루스, 세아자 닥틸루스, 페테이노사우루스 등의 소형 익룡들이 주를 이뤘지만 쥐라기에는 점차 커다란 익룡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쥐라기 후기에 번성했던 프테로닥틸루스는 1m가량의 날개 길이를 지닌 익룡으로 주로 곤충이나 연체동물 등의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에서 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곳에는 한반도의 1.5배 크기인 거대한 화산 타무 메시프가 존재하는데요. 타무 메시프가 쥐라기말 일으켰던 대폭발은 지구에 소빙하기를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 결과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이기지 못한 많은 플리오사우루스류가 멸종하고 말죠. 플리오사우루스류의 몇 안 되는 생존자였던 크로노사우루스는 11m가량의 육중한 체구로 백악기 전기에 짧은 시간이 남아 오스트레일리아 해역의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특유의 기다란 목 때문에 발견 당시 학자들에게 커다란 논쟁을 불러왔는데요. 무려 72개의 목뼈는 이렇게 긴 목이 존재할 리 없다. 이것은 꼬리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만들었고 고생물학자들은 정확한 복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한참이나 머리를 싸맸죠. 7m를 넘는 기다란 목의 정확한 기능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방향타, 스노클 방식의 호흡, 사냥용 등 여러 추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백악기 후기에는 장경룡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바닷속에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뱀, 왕도마뱀과 가까운 친척인 모사사우루스는 최대 13m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에 단단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두꺼운 흉곽은 오늘날의 고래와 같은 장시간 잠수를 가능케 했고 거대한 주둥이와 단단한 이빨은 무엇이든 깨물어 부술 수 있는 압착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쥐라기부터 점차 커져가던 익룡들은 마침내 백악기 후기에 그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행동물인 케찰코아틀루스는 10에서 11m의 날개 길이에 두 발로 걸어다닐 때는 어깨 높이만 최소 3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뼈 안이 비어있어 체중이 200kg대에 불과했던 이 익룡은 강력한 뒷다리를 사용 2.4m 높이까지 한 번에 점프해 이륙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은 지구상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조류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사라진 지상에서는 포유류들이 생태적 지위를 대체하며 폭발적인 진화를 일으켰죠. 장경룡 등의 거대 해양 파충류가 사라진 바다 역시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백악기 후기에 탄생한 우리의 먼 조상 푸르가토리우스는 대재앙에서 살아남는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류의 탄생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죠. 에오세 초기부터 시작된 우제목의 물속 생활은 고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잠수시간 증가, 체온 유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덩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원시 고래들은 에오세 중기 페로케투스라는 거대한 종을 발생시키기에 이르는데요. 17에서 20m 크기의 페로케투스가 특이한 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굵은 고밀도의 뼈를 지녔다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페로케투스가
굵직한 지방질의 몸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인 흰 긴수염고래의 몸무게를 상회하는 85에서 340톤의 몸무게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해양 파충류의 일종으로 오해를 받아 바실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원시 고래는 에오세 후기에 강력한 포식자로서 군림했는데요. 페르케투스와 비슷한 몸 길이를 가졌지만 훨씬 날씬한 체형을 하고 있는 바실로사우루스는 날카로운 이빨과 튼튼한 턱을 가지고 있었죠. 바실로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남은 원시고래 도르돈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무려 2톤에 가까운 치악력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초원이 늘어나며 시작된 포유류의 거대화는 올리고세 무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포유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코뿔소의 근현종인 파라케라테리움은 최대 20톤의 체중을 가진 5m 높이의 괴물이었죠. 이는 현존하는 육상 동물 중 최대의 크기를 가진 아프리카 코끼리를 월등히 상회하는 덩치입니다.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공룡들은 여전히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마이오세 중기에 남아메리카에서 번성했던 켈렌케는 3m 높이의 거대한 공포새였죠. 시속 50km에서 97km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가능했던 켈렌케는 당대의 동물들에게 말 그대로 공포새였을 것입니다. 켈렌케는 크기 70cm의 두개골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고리처럼 뾰족하게 휘어있는 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켈렌켄의 유일한 친척 느시 사촌의 사냥 방식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부리와 높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예측할 수 있죠. 마이오세에는 원시 고래들이 서서히 현대의 고래들과 비슷한 생김새를 갖추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레비아탄에서 이름을 따온 리비아탄은 그 이름만큼이나 무시무시한 포식자였는데요. 가까운 친척 향유고래와 비슷한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아래턱에만 이빨을 가지고 있는 친척과 달리 위아래 모두에 이빨을 가지고 있었던 리비아탄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생물보다도 많은 양의 살점을 한 번에 물어뜯을 수 있었죠. 플라이오세,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탄생, 그리고 마침내 플라이스토세에 첫 발을 내디딘 인류의 조상은 강과 바다를 넘어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도의 지능과 더불어 무시무시한 지구력과 투척력을 겸비한 호모사피엔스는 그 어떤 포식자보다도 강한 존재였는데요. 뾰족한 무기를 들고 수십 시간을 추격해오는 한 무리의 호모사피엔스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신생대의 동물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죠. 플라이오세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거대한 초식성 땅늘보 메가테리움은 6에서 8m, 4톤의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내부에 뼈 조직들이 함유된 튼튼한 가죽과 날카로운 발톱, 근육질의 꼬리는 이들을 무적이나 다름없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약 2만 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 호모사피엔스가 상륙하며 메가테리움은 순식간에 멸종을 맞이하고 말죠. 아르헨티나의 campo 라보르드에서 발굴된 수많은 메가테리움의 뼈와 석기 도구는 이들이 인류에게 있어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머드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종이었던 대초원 매머드는 동아시아, 북미, 유럽 등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요. 4m에 달하는 어깨 높이와 11톤의 체중은 이들에게 천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무리 전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사냥감에 불과했죠. 폴란드의 베오하투프 노천 광산에서 발굴된 살점을 발라낸 뼈화석과 같은 흔적들만을 남긴 채 대천 매머드를 비롯한 매머드들은 인간과 마주한 지 불과 수백 년 만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적이 없었던 털코풀소 역시 시베리아부터 서유럽까지 광활한 서식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털코풀소는 옷감이자 식량이자 훌륭한 무기의 재료였죠. 인류의 무자비한 사냥의 흔적을 무수히 남긴 채 이들은 멸종을 맞이합니다. 오늘날의 천상갑이나 아르마딜로와 같이 등껍질을 가지고 있었던 글립토도는 최대 2m 400kg까지 자라는 거대한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약 1만 6천 년 전 인간은 이들의 서식지인 남아메리카에 도착해 체중 100kg 이상의 모든 동물들을 멸종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글립토도는 단단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이 갈고 닦아낸 날카로운 창앞에는 너무나 무기력했죠. 일어섰을 때의 키가 4m에 달하는 거대한 곰 아르크토테리움은 1톤에 가까운 몸무게를 지닌 잡식성 맹수였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멸종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회색 늑대, 코요테, 제규어 등의 맹수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가설 정도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르크토테리움의 후손격인 안경곰은 어깨 높이 76cm가량의 작은 체구를 가진 온순한 형태로 살아남아 있죠. 플라이스토세 전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한 스밀로도는 대형 동물들을 사냥하는 데 특화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최대 450kg까지 나가는 육중한 육체와 28cm 길이의 송곳니는 비손 안티쿠스 같은 커다란 동물들의 경동맥을 꿰뚫는 데 최적의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메리카에 상륙한 인류가 급속도로 대형 동물들을 멸종시키며 이 모든 것들은 쓸모를 잃고 말았고 스밀로도는 자신이 사냥했던 먹잇감들의 운명을 따라가고 말았죠. 지구는 지금까지 총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이죠. 일명 홀로세 대멸종 혹은 인류세 대멸종이라 불리는 6차 대멸종은 인류 속 생물이 번성하기 시작한 플라이토세 말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발전에 따라 그 멸종 속도와 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많은 신생대 생물들이 우리의 조상으로 인해 멸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향후 50년 내에 현존 생물종의 30에서 50%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10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는 6차 대멸종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멸종으로 미국 생물다양성센터에 따르면 과거 대멸종들의 1000배에서 10,000배의 속도에 달한다고 하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50억 마리 이상의 개체수를 자랑했던 여행 비둘기를 맛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100년 만에 멸종시켜버렸던 충격적인 사례도 존재하며
주머니 늑대나 파란 영양 등의 여러 생물들이 이제는 박제나 영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1987년에 녹음된 카우아이 오오라는 새의 울음소리인데요. 해당 개체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컷으로 존재하지 않는 암컷을 향한 구애의 울음을 끝없이 울부짖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비극이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